지난밤 시장이 또 시장이었던 만큼 저희가 이번 시간도 긴급 진단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작년부터 이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이분을 직접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 작년부터 교수님이 연말에 계속 하셨던 이야기가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 이것을 채워주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든 아니면 이것을 채워주는 기업의 이익 증가가 나타나든 어쨌든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계속 해주셨었거든요. 예. 지금 나타난 변동성이 좀 그거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올 한 해는 주가 전망을 하면서 변동성 확대의 해다. 네네.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주가가 경기를 가대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주식시장을 조금 어둡게 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됐는데요. 네네. 문제는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고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네. 이런 부채 문제가 한번 해결되고 넘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미국 주가가 경기를 한 가대평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네. 이런 걸로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가 경기를 한 25% 정도 앞서가고 있더라. 네네. 저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 저 간격이 좁아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든지 네.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빨리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기가 빨리 좋아지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거치면서 저 간격이 좁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채권 시장이 너무 빠르게 확대됐어요. 네네.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가 한 6조 5천억 달러로요. 뭐 2008년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업들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신용 경색이 일어날 것이다. 네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터뜨린 것 같습니다. 하나 네네. 트리거가 된 거죠. 먼저 그렇다면 이제 증시 조정이 꽤 많이 일어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에 육박하는 조정이 일어났는데 그럼 생각하셨던 그 갭이 좀 많이 메워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더 내려가야 될까요?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 이후로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접어드느냐 안 접어드느냐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제가 뭐 장기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주가가 경기에 뭐 동행한 적도 있지만 11개월 선행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 이번 주가가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은 네. 조만간 경기가 정점을 칠 거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경기 정점 이후에 과거 보면 평균 11개월에 걸쳐가지고 S&P 500 지수가 네. 23%나 떨어졌습니다. 11개월에 걸쳤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 경기가 저는 조만간 정점을 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뭐 정점을 치면은 또 한 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경기 정점 이후에는 뭐 저렇게 한 평균 23% 떨어졌다. 가장 최근의 경기 정점은 2007년 12월이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때는 위기가 와서 미국 주가가 무려 49%나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경기가 정점 치면은 또 한 번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그 퍼센트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는 좀 더 고려를 하고 있어야 예, 저는 될까요? 10% 이상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10% 생각하는데요. 이상은, 네. 근데 아까 제가 경기하고 주가 가대평가 국면, 가수평가 국면 이렇게 네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은 좋을 때는 경기를 가대평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쁠 때는 가수평가 국면, 지금 그래프가 0 이하로 있을 때 가수평가 그렇죠. 네네. 국면이거든요. 네. 저런 국면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10% 이상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할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축의 상승이 아니라 경기 정점 치고 저 가대평가 국면이 이제 가소평가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부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렵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위기는 누군가 돈을 못 갚을 때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근데 부채 문제라는 게 누군가 돈을 못 갚는다는 건데 예.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한 번쯤은 그 시스템 리스크 혹은 그 신용 경색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기 전에 뭐 연준이
예컨대 금리를 큰 네. 폭으로 낮춤으로써 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과정이 있을까요? 예, 저는 신용경색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전에 미국 정부가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확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통화정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방 기금금리가 5.25%였어요. 네네, 그렇죠. 0%까지 내렸죠. 네. 예, 그리고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이상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다시 금리가 아마 3월 17일, 18일 0.5%포인트 또 내릴 텐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의 0% 접근합니다. 그렇죠. 금리를 내릴 여지가 크지 않고요. 지금은 가계 기업이 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화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문제는 재정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5%거든요. 네네. 예, 지난번 위기 때는 60%에서 시작했어요. 60%가 지금 100%가 넘은 거죠. 네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또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네.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쓰려도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네네. 예,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정 정책도 한계가 있고 통화 정책은 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진통을 겪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60%였던 것이 지금은 이제 105%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정부가 이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자 갚는 데 쓰는 것도 급급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아무리 이자를 내려도. 예. 뭐 이자를 갚는데 금리가 낮아져 이자 부담 비용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네네. 예, 지금 저 워낙 미국 양이 10년 국채 많아졌으니까. 수익률이 네네. 예, 0.5%까지 떨어졌고요. 네네. 저는 조만간 0%대까지 떨어지라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독일, 미국 뭐 10년 국채 수익률이 네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도 저는 0%까지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대신 그 정부가 쓸 돈이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다. 않을 거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현대통화이론 요새 MMT라고 MMT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냥 정부가 뭐 재정을 마음껏 풀어 써라. 우리가 그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달러를 그냥 찍어 줄 테니. 그래서 네. 앞으로 중앙은행의 힘은 약해지고요. 네네. 저는 정부의 힘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강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저금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지난 2월 미국의 고용 지표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의 영향, 미국 내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만약에 3월 내용이 반영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일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1, 2월 경제 지표는 모두가 다 좋았었습니다. 네네. 특히 건설 관련 지표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탓이 있었습니다. 특히 네네. 뭐 2월 고용 동향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17만 명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27만 3천 명 증가했고요. 네. 그래프에 나옵니다. 실업률도 3.5%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4월 들어가면서 3월 후반 4월 들어가면서 저는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4월, 5월 가면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예, 계속 증가만 했는데 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저건 월간 지표고요. 네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21만 건 안팎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주마다 앞으로 발표될수록 이게 급속하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서 미국 경제 고용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일 쇼크 떠올리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금까지의 오일 쇼크는 대부분 유가가 급등했을 때 좀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유가 급락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실 제가 그 유가 급락을 이 정도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든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저도 한 40달러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작년 말에 전망을 네네.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30달러, 조만간 이제 20달러대 접어들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는 거는 오페크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충격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결국은 수요 충격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어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중국이 세계 원유수의 지금 13%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2008년에는 한 6.5%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원유 수요가 당연히 둔화될 떨어지겠네요. 수밖에 없고요. 네. 원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 수요 세계 수의 5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나폴레옹이 잠자는 중국을 깨우지 말라. 네. 깨우고 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폴레옹이요. 예. 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경제적 현상 모든 게 그 중국에서부터 그렇죠. 발생하고 있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중국 수요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원유를 전망할 때 우리 주가를 봅니다. 네. 우리 주가하고 원유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화학 제품도 수출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실질 GDP 기준으로 43%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유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우리 수출 늘어가지고 네. 우리 주가 오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유가하고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가나 우리 주가는 세계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네네. 지금 뭐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을 많이 낮췄고요. IMF도 4월에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거든요. 네네. 뭐 작년에 2.9% 올해 3.2% 성장한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지금 IMF 총재나 그다음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작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낮춰서 전망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리 유가하고 예, 저 글로벌 유가하고 우리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국내 시장 전망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딱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좀 변동성 장세를 계속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무엇을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다고 보실 것 같으세요? 예, 저는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 저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국제 수익률이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갔을 때, 네네. 그게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보실 겁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 전망은요? 뭐 단기적으로 급락했으니까 반등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반등보다는 또 한 번 추가적인 저는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그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다. 네네. 예, 반등은 하지만은 저는 5월 초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락이 네. 반복되는. 일어나서 그렇다면은 그런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관리를 잘 하시고요. 네. 저는 우리보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라. 네. 5월 뭐 들어서 반등 뭐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우리 주가도 상승하겠지만은 저는 중국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오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동안 제가 네. 올 상반기에 중국 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니까 개인이나 나아가서 국가 전체 부를 중국에서 금융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야기 좀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가 금융 자본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고 국부를 또 늘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개인들의 자산도 늘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중국 시장은 나름대로 혼자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극적인 성화 정책, 재정 정책에서 선방하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 주가도 한 번쯤은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시기인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 거는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에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조업의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자본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있어요. 네네. 작년에 은행을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개방했거든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은행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올해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다 개방할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자본시장 빨리 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은 뭐 그동안 90%에서 이제 4, 5%로 낮아지지만은 안정 성장 국면에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대되리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마 저 미국도 그동안 무역에서 잃었던 돈을 금융에서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